안녕하세요. 오늘 AI 분야, 특히 하드웨어 쪽에서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는 소식들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흥미로운 발표들이 많았죠. 맞아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엔비디아의 최신 기술 발표, 그리고 또 오픈 AI와의 엄청난 규모의 파트너십 소식, 이 두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신제품 하나 나왔다, 계약 하나 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들이거든요. AI 산업 전체의 어떤 방향성 같은 걸 보여주는 거라서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발표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기술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AI 개발이나 인프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그럼 가장 먼저 엔비디아가 정말 깜짝 발표했죠? 루빈 CPX라는 새로운 AI GPU인데요. 이게 특히 AI 추론, 인페런싱 성능에 초점을 맞췄다고 해서 좀 화제가 됐어요. 네, 맞아요. 그동안 엔비디아가 주로 이제 모델 훈련시키는 시장의 강자였다면 이제는 만들어진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 활용하는 추론 시장, 이쪽을 다음 격전지로 딱 찍은 거죠. 아, 확실히 무게중심 이동 같은 게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이 루빈 CPX 칩 사양을 보면 재밌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일단 30페타플롭스의 NVFP4 연산 능력을 갖췄다고 하는데요. 30페타플롭스요? 페타플롭스면 1초 1,000주 번 연산? 맞죠? 엄청난 건데요. 네, 어마어마한 수치죠. 특히 NVFP4라는 좀 낮은 정밀도의 데이터 형식을 써서 추론 연산 속도랑 전력 효율,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한 설계로 보여요. 아, 속도도 속도지만 효율성까지. 근데 메모리가 좀 특이하다면서요. 보통 고성능 칩에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 쓰잖아요. 근데 이건 GDDR7을 썼다고요? 128GB 용량으로?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아마 비용 효율성하고 또 특정 작업에 대한 최적화, 이걸 같이 고민한 결과 같아요. HBM이 물론 엄청 빠르긴 한데 아시다시피 비싸고 전력도 많이 먹거든요. 그렇죠. 가격이 만만치 않죠. 근데 GDDR7은 HBM보다는 대역폭이 좀 낮아도 여전히 굉장히 빠르면서 가격은 더 저렴하고 전력 효율도 괜찮죠. 모든 추론 작업에 HBM급 최고 성능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아, 그러니까 작업 종류에 따라서는 GDDR7으로도 충분히 성능 내면서 시스템 만드는 비용이나 운영비, 특히 전기세 같은 걸 낮출 수 있다. 뭐 이런 계산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무조건 최고 사양 이게 아니라 이제는 가성비랄까요? 아니면 목적 적합성 이런 걸 따지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칩 하나가 아니라 이걸 여러 개 묶어서 렉 단위 시스템으로도 발표했잖아요. 베라 루빈 NVL144 CPX 이름도 킨데 이게 루빈 CPX GPU 144개에다가 또 일반 루빈 GPU 144개 그리고 심지어 베라 CPU 36개까지 다 합쳐서 성능이 무려 8엑사플롭스라고요? 네, 8엑사플롭스. 페타플롭스의 1000배죠. 1초에 8000경번 연산. 이건 사실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수준의 성능입니다. 8,000경. 와. 이게 이전 세대 최고 사양이었던 블랙웰 울트라보다 추론 성능만 7.5배가 높다는 거예요. 7.5배요? 네.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딱 목표로 잡은 게 100만 토큰 컨텍스트 처리 능력이더라고요. 100만 토큰 컨텍스트. 이게 AI가 한 번에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말하는 거죠. 예전에 책 몇 권 분량이다 이런 비유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GPT-4 같은 모델들도 컨텍스트 길이가 계속 늘어나고는 있지만 수십만 토큰 정도거든요. 근데 100만 토큰은 정말 차원이 다른 얘기죠. 이 정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면서 대화하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연산 파워랑 메모리가 필요하거든요. 아, 그럼 이 베라루빈 NVL4440PX 렉은 그런 초거대 AI 모델을 실시간으로 돌리기 위한 맞춤형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딱 그 목적을 위해 설계된 겁니다. 심지어 엔비디아가 이 시스템 쓰면 투자 대비 수익률 ROI가 30배에서 50배가 나올 거라고 주장하더라고요. 30배에서 50배 ROI예요? 와, 이건 정말 대단한 자신감인데요. 단순히 성능이 좋다는 걸 넘어서는 얘기 같아요. 맞아요. 이게 그냥 우리 집 빨라요. 이게 아니고요. 이걸 사서 AI 서비스를 돌리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초기 구매 비용뿐 아니라 운영하는 내내 들어가는 비용, 특히 전기료, 이걸 다 합친 총소요 비용, TCO 관점에서
우리 솔루션이 압도적으로 좋다는 거예요. 아, TCO 관점에서의 우위? 네, 경쟁사들의 어떤 맞춤형 칩, ASIC 같은 것보다 특정 작업에서는 훨씬 싸게 먹힌다. 뭐 이런 주장이죠. 이건 엔비디아가 이제 AI 추론 시장의 어떤 경제성 자체를 자기들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야심을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확실히 이제는 개별 칩 성능 경쟁을 넘어서 칩이랑 CPU, 네트워킹까지 다 묶어서 시스템 전체를 최적화하고 또 그걸 훈련용, 추론용 이렇게 목적에 맞게 특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군요. 바로 그겁니다. AI 작업 종류가 다르니까 거기에 맞는 최적의 하드웨어 구성도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엔비디아는 이제 단순히 부품 회사가 아니라 이런 AI 데이터 센터 전체를 설계하고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 회사로 완전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엔비디아의 행보에 시장 반응도 엄청 뜨거운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CFO 콜레트 크레스가 다음 세대 칩인 베라 루빈에 대한 수요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기가와트 수준이라고 언급했잖아요. 네, 기가와트. 이게 전력 단위인데 그걸 수요 규모를 나타내는 말로 썼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이죠. 1기가와트면 보통 원자력 발전소 1기 용량이거든요. 와, 그 정도 전력을 먹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수요가 벌써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도시 하나만큼의 전력을 쓰는 AI 컴퓨터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수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죠. 그만큼 AI 인프라 경쟁이 정말 치열하고 거대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여기서도 CFO가 또 와트당 성능, 달러당 성능을 강조했다면서요? 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엔 효율성 싸움이라는 거죠. 아무리 빨라도 전기 너무 많이 먹으면 운용비 감당이 안 되고 환경 문제도 있고요. 하긴 데이터 센터 전기 먹는 하마라는 얘기는 계속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자기들 통합 플랫폼이 성능도 성능이지만 전력 효율, 즉 와트당 성능, 그리고 전체 시스템 비용 효율, 달러당 성능, 이걸 다 합친 TCO 측면에서 경쟁사들, 특히 맞춤형 칩 만드는 회사들보다 더 낫다고 계속 어필하는 겁니다. 초기 투자비는 조금 들어도 길게 보면 우리 게 더 싸다. 이런 논리죠. 경쟁이 정말 다각도로 벌어지고 있네요. 속도, 효율성, 비용. 이제 AI 하드웨어는 그런 복합적인 경쟁 국면으로 완전히 들어섰다고 봐야 합니다. 한편 좀 다른 얘기지만 중국 시장 관련해서는 약간 어려움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H2O GPU라고 중국 수출용으로 만든 칩이 있는데 라이센스는 받았지만 실제 판매는 좀 꼬였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아, 네. 그 부분도 있었죠. 이게 참 지정학적인 문제가 엮여 있어서 복잡합니다.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도 있고 또 중국 내부에서는 자국산 칩 쓰려는 움직임도 강하고요. 그렇죠. 미중 갈등이 계속되니까.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H2O 칩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잠재 매출이 한 20억에서 5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게 실제 매출로 이어질지는 좀 불확실한 상황인 거죠. 꽤 큰 규모인데 아쉽겠네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렇죠. 하지만 뭐 엔비디아는 그래도 결국 수출이 될 거라고 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중국 내 수요가 워낙 크거나 아니면 뭐 상황이 좀 나아지길 기대하는 걸 수도 있고요. 이건 좀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엔비디아 자체 얘기에서 좀 더 큰 그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기념비적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은 소식인데요. 오픈 AI하고 엔비디아의 파트너십입니다. 아, 네. 이거 정말 역대급 딜이죠. 오픈 AI가 엔비디아 시스템을 최소 10기가와트 규모로 도입하고 그 대가로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최대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0조 원을 투자한다. 와, 진짜 숫자가. 네, 이게 여러 면에서 정말 전례가 없어요. 일단 최소 10기가와트라는 규모. 아까 기가와트 얘기했지만 젠슨 왕 CEO 설명으로는 이게 GPU 개수로 치면 대략 400만 개에서 500만 개 정도래요. 400만에서 500만 개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엔비디아가 올해 1년 동안 생산할 걸로 예상되는 총 GPU 수량하고 맞먹는 수준이에요. 작년 생산량의 2배고요. 그 물량을 오픈 AI 한 회사에 몰아준다는 거죠. 와,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게 오픈 AI가 이미 확보한 컴퓨팅 자원에 추가되는 거라면서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하고도 계약이 있는데 거기에 이걸 또 더한다고요? 맞습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점이죠. 오픈 AI는 이미 MS 애저 클라우드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를 쓰고 있고 오라클 클라우드랑도 계약했죠. 심지어 스타게이트라고 자체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요. 스타게이트. 네. 그런데 이번 엔비디아 딜은 이 모든 것 위에 또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이건 뭐 오픈 AI가 앞으로 만들려는 AI 모델, 소위 프론티어 AI라는 것들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한다는 걸 그냥 대놓고 보여주는 겁니다. 오픈AI의 샘 알트먼 CEO도 컴퓨팅이 미래 경제의 기반이라고 했고, 그렉 브록먼 사장도 지능의 한계를 넓히겠다고 했잖아요. 정말 AI로 뭔가 세상을 바꾸겠다는 야심이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이 파트너십의 전략적인 의미를 좀 더 파보면 이게 양쪽 다 얻는 게 확실한 딜이에요. 오픈 AI 입장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차세대 AI 모델 개발, 어쩌면 진짜 AGI, 인공 일반지능에 가까운 모델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최첨단 컴퓨팅 자원을 안정적으로, 그것도 엄청난 규모로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AI 경쟁에서 정말 결정적인 무기를 얻는 셈이네요. 네. 그리고 지금 당장 채 GPT 노트 서비스 사용자 수가 주간 활성 사용자 기준으로 7억 명이 넘는다는데 이 많은 사용자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이 정도 컴퓨팅 파워는 필수적일 거고요. 그럼 엔비디아는 뭘 얻는 건가요? 단순히 GPU 많이 파는 거 말고 또 다른 의미가 있겠죠? 당연하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자기들 차세대 플랫폼 베라 루빈의 핵심 고객, 소위 앵커 커스터머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고객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AI 연구를 하는 오픈 AI잖아요. 아, 가장 까다롭고 요구사항 많은 고객을 잡는 거군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매출 이상으로 오픈 AI랑 같이 일하면서 자기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더 발전시킬 기회를 얻는 거예요. 최첨단 AI 모델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가장 먼저 알고 제품에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최대 1,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점도 중요해 보여요. 이 정도면 거의 오픈 AI의 대주주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조건은 안 나왔지만 어떤 분석 보니까 초기 100억 달러만 투자해도 엔비디아가 오픈 AI 지분 한 2% 정도는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000억 달러가 다 들어가면 뭐 훨씬 더 클 지분을 갖게 되겠죠. 지분 관계까지 맺는 거네요. 네, 다만 뭐 이사회 의결권은 없이 경영에는 직접 관여 안 하는 형태라고는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파트너 관계를 맺으면서 재무적인 이익도 같이 가져가는 구조인 거죠. 결국 오픈 AI는 컴퓨팅 파워라는 핵심 자원을 얻고 엔비디아는 확실한 고객과 미래 가치 투자라는 핵심 이익을 얻는 서로의 미래를 건 엄청난 베팅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좀 종합해 볼까요? 엔비디아의 루빈 CPX 같은 공격적인 신제품 출시, 훈련뿐 아니라 추론 시장까지 공략하는 전략, 그리고 이 모든 걸 뒷받침하는 생산과 수요의 엄청난 스케일업, 마지막으로 오픈 AI와의 이 전례 없는 파트너십까지 이 모든 걸 꿰뚫는 어떤 큰 흐름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중요한 맥락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AI 경쟁의 판도가 이제 완전히 컴퓨팅 파워 확보 전쟁으로 굳어졌다는 겁니다. 누가 더 많은 그리고 더 효율적인 컴퓨팅 자원을 가지느냐, 이게 AI 기업의 명운을 가르는 시대가 된 거죠. 오픈 AI와 엔비디아의 10기가와트 딜은 이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고요. 컴퓨팅 파워가 곧 경쟁력이다. 그렇죠. 두 번째는 하드웨어 자체가 점점 더 전문화되고 통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냥 범용 GPU 하나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루빈 CPX처럼 특정 작업, 예를 들면 추론에 딱 맞는 칩을 만들고 또 이걸 CPU, 네트워킹까지 다 묶어서 렉 단위, 데이터 센터 단위로 최적화하는 시스템의 접근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아, 맞춤형 솔루션의 시대. 네. 세 번째로는 하드웨어 만드는 회사랑 AI 모델 만들고 서비스하는 회사 간의 관계가 예전처럼 그냥 물건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서로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심지어 돈까지 투자하면서 완전히 얽히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 오픈 AI 관계가 딱 그 예시고요. 단순한 갑걸 관계가 아니네요, 이제. 그렇죠.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관계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역시 아까 얘기했던 기가와트 스케일의 전력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앞으로 AI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도전 과제가 될 거예요. 정말 기술 발전 속도만큼이나 에너지 문제가 중요해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10기가와트, 나중에는 수십 기가와트의 전기를 어디서 끌어오고 또 그 과정에서 나오는 열은 어떻게 식힐 거냐. 이건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거든요. 국가적인 에너지 정책, 전력망 같은 인프라 투자,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에너지 효율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이는 새로운 컴퓨팅 기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AI 혁명은 에너지 혁명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오늘 저희가 엔비디아와 오픈 AI를 중심으로 AI 하드웨어와 인프라 투자가 얼마나 빠르고 거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기술 발전 속도도 놀랍지만 그 뒤에서 움직이는 자본과 전략의 스케일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이 복잡하고 역동적인 분야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AI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엄청난 자원과 에너지가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과연 이 거대한 컴퓨팅 파워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어떤 모습으로 바꿔놓을지 계속해서 주목하고 그 의미를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